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전투식량. 고대로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고대의 정복 군대들은 전투식량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한국군 전투식량과 미군의 MRE에 이르기까지 전투식량의 태동과 발전 과정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쟁에서 전투식량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인류가 이어온 기나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투식량인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최근 전투식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투식량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뜸하셨습니까? 그동안 살이 쪄서 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신다고. 아니야. 굶고 있는데 왜 살이 찌지? 이렇게 네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 원년 멤버들. 원년 멤버는. 되게 나이 든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전투식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식량이 군인들에게 보통 때 먹는 식사와 다른 점 우리 미실 씨는 알고 계신가요? 그죠. 이 평소 군대 주둔할 때 먹는 게 이제 군용 식량, 그리고 전투에서 먹는 게 전투 식량. 맞죠? 상당히 일단 공부를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투식량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유준 선수 몇 년째인데 이 전투에서는 무기도 무기지만 이런 전투 식량의 보급 그리고 날씨, 밀물썰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박사님? 네, 중요하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식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인뿐 아니라 뭘 해도 식량이 중요한데 하지만 전쟁에서 군용 식량이든 전투 식량이든 식량은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략, 전술, 전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할 수 없는 전술이 있고 이곳에서 3위를 지킬 것이냐, 수비를 할 것이냐, 공격을 할 것이냐까지도 좌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술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선에서도 정말 식량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때 이 독일군한테 평소에 이 식빵이 한 개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 하루에 식빵 한 덩어리, 우리 흔히 아시는 요 식빵 한 덩어리인데 포위가 되기 전까지는 이 한 덩어리씩 지급이 됐어요. 보통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열량을 2,500칼로리 정도라고 보는데 요 식빵 하나가 한 1,600칼로리예요. 거기에 이제 초콜릿, 치즈 이런 거 합치면 약 2,500칼로리가 되는데 포위가 되고 3일이 되기 전에 이제 식빵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반 조각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맨 마지막에 아예 안 줬죠. 근데 안 주기 전에 이게 하루에 식빵 하나인데 하루에 식빵 2장이 지급이 돼요. 예. 그리고 그 가던 2장 지급되던 거마저도 없어지는데 그 2장 지급될 때 벌써 독일군 수뇌부에서는 항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사자가 생기고 그리고 장군들이 눈으로 봐도 병사들의 사기가 아예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기하고 이제 먹는 거하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게 굶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먹는 거가 사기를 일상적인 상황, 식량 조달이 충분히 돼도 이 전쟁터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사기 진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백마고지 전투 때 유명한 얘기가 그때 워낙 이제 처절하고 힘들게 싸우니까 그때 사단에 있던 보급 참모분이 매일 찝차 몰고 철원 시내랑 이런 데 나가서 병사들 간식거리라도 모으려고 왔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 얘기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잘해 병사들한테 내일 죽을지 모르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잘해주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실제로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굶어도 사이가 떨어지고 반대로
사탕 하나만 받아도 사이가 막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냐는 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 조그만 간식이 사기를 막 올리는데, 사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대체로 군에서 먹는 밥이나 식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죠.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났을 때 형편없는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1차 대전 때 유명한 기록이 있어요. 1차 대전 때가 워낙 끔찍했잖아요. 참호전하고 참호가 참호에서 자는 게 아니라 물반 진흙반에서 그렇죠. 자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거의 다 뭐 포탄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쥐가 민채씨만한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끔찍한 환경이었는데, 앙리 바르비스라는 사람이 쓴 포화라는 1차 대전 참전 경험담을 가지고 쓴 소설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투를 안 하고 이제 기다릴 때는 심심하니까 얘기만 하는 거죠. 그때는 먹는 거 취사병 욕만 하고 산다 이거야. 뭐 불편할 게 겁밖에 더 있어. 이게 뭐 음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기는 돌멩이 같고, 뭐 비프 스테이크를 자전거 비프 스테이크라고 불렀대. 타이어 같다고? 딱딱 타이어 같다는 건지 그 자전거 프레임 같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렇다. 이거를 먹다가는 이빨을 분지른다. 막 이제 이러고 그냥 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병, 부대에서 제일 더러운 병, 어디 가다가 온몸에 곰팡이 가득하고 막 아무리 진흙탕에서 구르는 애보다 더 더러운 애를 만나면 취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막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음식이 왔어요, 그때. 네. 그 자전거 같은 보다 못한 음식이 왔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식사가 드디어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기에만 열중한다. 파르마테는 미소를 띠고 있다. 라미 씨는 너무나 즐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코 밑에서 부풀어 오르는 웃음으로 터진다. 포테플로의 장밋빛 얼굴이 웃음으로 일그러지고 또 일그러지고 한다. 이게 전쟁터에서는 정말 뭘 먹을 때가 자기가 살아있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렇죠. 그걸 느껴야 생존 의지가 생기고요. 총알이 날라올 때 엎드리려고도 하는데, 이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막 삶의 의욕이 없어져서 총알이 날라와도 안 엎드리고 이렇게 돼요. 지금은 개개인으로 이 전투 식량이 보급이 됩니다만, 예전에는 이 전투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사람, 취사병이었습니다. 취사병이요. 취사병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도 많은데, 군에서 이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장준호 전투 때 미군이 그때 포위돼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휘관이 비행기 타고 착 찾아와서 병사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훈장을 딱 꺼내가지고 중대장의 대대장 보고 이렇게 추천해라. 당장 달아주겠다. 이 지휘관이 껌뻑껌뻑 하더니 취사병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그분이 취사병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렇죠. 그냥 달아주고 갔어. 그러니까 그 취사병이 너무 창피한 듯이 화를 내면서 가니까 그냥 뽑아갖고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취사병 하신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좀 화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읽었을 때,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전투부대원을 밖에 나서 고생하고 취사병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훈장을 줬어. 이건 그냥 저놈 훈장 저거 우리가 어떻게 쓰라고 이래서 논리, 장군 하는 말이 어쨌든 보이지 않는 반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훈장 안 받을 것 같은 취사병, 전투에 안 나가는 취사병을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취사병은 그게 창피해서 가고 나니까 저기 이 전투병 병사들 앞에서 보기 창피해서 훈장을 뜯어서 던졌다. 보통 이렇게 이해들 하세요. 그렇게 이해할 만해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지휘관이 취사병을 나오라고 한 거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이 취사병은 단지 모두가 같이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받는다는 게 창피하다는 어떤, 그러니까 무슨 기관총 사수가 받았던 누가 받았던 동료들 우리 다 같이 고생하는데 왜 내가 이걸 받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취사병이기 때문에 집어 던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취사병한테 준다는 거에 사실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을 해본 사람과 이렇게 책으로 읽는 사람들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도 책으로 읽었지 않냐 뭐. 근데 정말로 전쟁터에서 취사병이라는 건
부대원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실제로 병사들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취사병을 모두 야 얘는 진짜 필요한 우리의 부대원이야라고 인정을 하긴 하는 거죠. 아, 정말로 중요한데 그거는 실화로도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네, 유명하죠. 책에는 취사병 얘기가 나와요. 전투원들은 맨날 전선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뒤에는 취사병이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나가면서 너는 좋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병사들이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이 위생병원 취사병이에요. 근데 취사병이 왜 고마워했냐면 먹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재료를 이렇게 구해서 그리고 미국도 가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느낌이 나거나 그런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없는 재료 가지고 만들어서 냄새라도 집밥처럼 나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 병사들이 이게 이제 아닌 것이죠. 정식 음식이 아니지만 그 취사병의 노력이 보이잖아요. 냄새라도 비슷하잖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취사병이 그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사실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늦게 마무리를 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취사병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대가 있으면 중대 소대별로 전투를 나가든 작전을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취사병한테는 하루에 3번 작전을 맨날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그 중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맨날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밥 짓고 국 끓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작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취사병 하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많은 분들이 취사병이 안전한 보직이다, 후방에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아닙니다. 전투병보다 더 많이 죽는 위험한 보직이에요. 1차 대전 때는 참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탄이 날라오니까 되게 이 취사 장비는 포탄 구역 밖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네. 지금처럼 군용 식량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처럼 밥을 해서 막 끓이죠. 이만한 통에다 수프 좀 가져가잖아요. 네. 이거를 참호까지 날라줘야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전투병보다 이 나르는 병사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얘들이 나를 때 그걸 노리고 포격을 때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없애버리면 전선에 애들이 굶거든. 한 끼를 굶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경우는 며칠도 굶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보내면 300명을 보냈는데 운반한 취사병들이 전멸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사실 이렇게 뭐 취사병을 만날 일들이 사실 별로 없겠지만 이 현장에서 전투 속에서 직접 전쟁터 속에 식사를 하는 병사들을 우리 종군 기자시니까 만나봤었잖아요. 그럼요. 만날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었죠. 그래서 전투 식량이 사실은 국가마다 있고 군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맛들이 다 상이해요.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전투 식량들이 좀 맛있어졌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런 군대 취사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위대한 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잘 싸우고 정복하고 그런 군대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취사 제도를 갖췄다라고 봐야죠. 실제로 그럴 그랬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데 나가서 정복하는 군대들,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아시리아군, 뭐 우리가 잘 아는 로마군 이런 부대들은 다 식량 조달, 조리, 배급까지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이 남아 있는데 진영 딱 세우면 취사장 딱 설치하고 식당 만들고 휴게실 만들고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로 깔고 부대 배치에 따라 하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딱 각 맞춰서 만들고 철저하게 그런 거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마치 그 전투에서 전술을 작전을 짜듯이 그런 식으로 군량이나 보급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나 뭐 SNS에 네. 우리 군인들이 뭐를 먹는지 이런 게 올라오지만 네네. 예전엔 다 그게 보안 사항이었죠.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가 먹는 식사 이런 것을 어디에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 식량, 그러니까 군량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군대가 분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관을 하고 한 끼에 얼마만큼의 양을 병사들한테 주는지를 알게 되면 이 군대의 목적 그리고 작전 지속 시간
그리고 어떤 정도의 이 사기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고대부터 세작들, 간첩들은 적 군대의 식량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식량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변질시키면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이 조사를 했고 또 이 군대에서는 그런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장군님께서 오늘 병사들한테 뭐 배불리 먹이자 그래서 소 잡아라 파티했다. 사실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야전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자 기운 내기 위해서 오늘 소 잡아서 먹자. 그러면 그날 식사 시간이 2배, 3배로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거 먹어갖고 설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날 전투할 때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대로 오늘은 한번 잘 먹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건 정말 시계처럼 돌아가야 되고 힘든 걸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기계처럼 하면 적이 또 그걸 노려요. 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으니까. 참 너무 힘든 어렵다. 거야. 네. 한니발이 로마군하고 싸울 때 트레비아강 전투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당시 로마군 전력이 뛰어 2배가 돼가지고 한니발이 이기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아침 식사 시간 이전에 작은 병력을 보내서 기습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이 이게 실전 안 해보면 그래. 흥분해갖고 쫓아가 이런 거. 밥을 아직 안 먹었거든. 아침 식사 전에 때려가지고. 그랬을 때에 한 끼 굶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하는 장군이 큰 사고 친 거예요. 이게 사실 예전의 군대라고 치면은 분명히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일찍 잤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간헐적 단식처럼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된 상태인데 요거를 아침을 안 먹었다? 그러면 18시간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군대 가면 명령하면 가야죠 어떻게. 나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눈이 내리고 강이 있었어. 밥을 아침을 안 먹고 추운 날씨에 강을 건너서 온몸까지 젖었어요. 못 싸워. 그때 카르타고군은 이 오는 시간을 또 알잖아. 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드시고 모닥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으니까 이거는 뭐 비슷한 실력이라도 이미 에너지 다 쓰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거죠. 고금을 막론해서 이 군량의 중요성은 정말 그 하부 지휘관부터 그리고 총사령관까지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중앙 배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 배식이 어떤 거냐? 뭐 우리가 그 주방에서 쌀을 해서 밥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이제 전 부대원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은 그 부대는 거의 작전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병력의 일부 수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이 그렇게 부대가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전투 식량이 개개인에게 병사 개개인에게 이 보급이 돼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네. 사실은 전쟁터에 가서 지금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 먹읍시다 안 합니다. 그럼요. 원하는 시간에 예 언제 먹어가 아니라 작전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전투 식량을 꺼내서 먹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대원들이 한 번에 다 쫙 빠지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해서 계속 경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전에 고대나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전투 식량이 발전하기 전의 시대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 6.25 전쟁 때만 해도 네. 그때는 한국군에 전투 식량이 없었거든요. 네. 밥을 먹어야 되면 민간인한테 이렇게 밥을 지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먹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이 전투 식량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밥이 오면 다 같이 먹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일정 부분이 쏙 빠졌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이게 진짜 사고 쳤던 게 병자호란 때예요. 로마군이나 아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노하우가 축적된 군대고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나니까 갑옷 입고 칼은 있는데 솥하고 그릇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겨울이었잖아. 성벽에서 이제 병사들이 서 있어. 근데 이게 피 나왔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따뜻한 걸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솥에다가 따뜻한 밥을 했어. 이걸 누가 와서 먹어?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먹자니 교대해줄 병력이 없어요. 그렇죠. 어떡하냐? 그랬더니 날라주자 그랬는데 아니 교대해줄 병력이 없는데 날라줄 병력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릇이 적으니까 날라주다 보면은 또 식어요. 어떻게? 와서 먹어. 그러니까 와서 먹으면 수비할 사람이 없잖아, 두 명? 성벽에.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교대로. 던져줄 테니까 받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논의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수비를 할 때에 이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느냐, 날라줘야 되느냐, 날라줘야 될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력 운용 능력이 달라지고 병력 운용이 점점 이제 병사가 주니까 나중에는 수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 전투 식량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의 중장 보병들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식량을 마련을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때는 다 이 호플라이 그러니까 방패병들, 중장 보병들은 시민이었어요. 계급이.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중장 보병이잖아요. 네. 방패도 무겁고 갑옷도 무거우니까 평소에는 노예가 그 갑옷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그것만 가지고 다니냐? 아닙니다. 식량과 조리기구를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뒤에서 밥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인 이 식사가 가능한 거죠. 그 군대는. 그래서 중장보병이 전술도 좋고 장비도 좋았지만 식량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이 배식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대 전투들이 나온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근육질의 그 중장 보병들이 본인들이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노예. 뒤에 노예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들어주고 다 했었네요. 조선시대도 그래요. 그 여진정몰 같은 갔을 때 그 식량이 잘 조달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들려오는 말이 노를 데려간 사람들은 병사들은 살아남았는데 노복을 못 데려간 병사들은 더 많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노복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식량을 어디 가서 조달해 와. 근데 노복을 데려간 사람은 그걸 조달이라도 해주고 가재라도 저어다로 주니까 되는데 그렇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강에 가서 가재라도 몇 마리 잡고 토끼라도 잡고 이러면서 뭐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고대 그 병사들은 사실은 노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군을 운영하는 노하우는 다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실전 많이 해본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 정복 전쟁을 많이 한 군대들이 이런 게 앞서갑니다. 페르시아군이 크세르세스가 그리스 침공할 때 100만을 동원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이냐 아니냐는 이제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네 제국에 있는 50개가 넘는 부족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각 나라마다 각 고유한 음식을 조달해 줘라. 입맛에 맞게 배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소고기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그쵸. 악어고기, 뭐 타조고기까지 배급이 돼야 되고. 거기 문화에 맞게. 그럼 이슬람 믿는 쪽에는 돼지고기 배식이 안 배식 안 되고 힌두교 믿는 쪽에는 소고기 배식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 따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리사도 다 따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병참 부대도 다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모였는데 페르시아 무슨 병참 부대가 따로 있어갖고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부족이 50개면 50개 병참 부대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니까 진짜 세심했다, 근데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병력 낭비가 엄청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이게 수가 많지 100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구조를 보면 전투병이 10만이었다고 해도 병참 이런 거 하면 100만이 넘을 만큼 엄청난 이 소모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페르시아 전쟁할 때도 이게 페르시아가 패배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너무 많아. 병력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나로 통일했어. 그러면 아마 그리스까지 오기도 전에 반란나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고대 중에서도 사실은 초고대 아주 전 예전을 보면 병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수백이 뭐 그냥 그 군단 전체를 다 합쳐도 수백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딱히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부대를 따로 만든다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직접 식량을 구했나요? 식량 조달은 어떻게 해요? 고대 기록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마련해 주던지 네. 아니면은 병사들이 개개인적으로 마련을 하던지.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적지에 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약탈을 하면 다행인데 적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니니까 약탈 당하면 안 되는 곳을 먼저 방어를 하죠. 그렇죠. 아니면 방어할 수 없으면은 다 없애버립니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량은 언제나 적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뺏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작전 가능한 군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지 직송, 총알 배송. 네. 네. 이건 현대는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보급을 할 수 있는 정말 빠른 총알 배송이 가능한 되게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도 잘 트여 있죠. 고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도로도 좋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이 운송 수단도 기계적인 운송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말 아니면 당나귀, 낙이나 써야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군량이 가다가 변질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아, 게다가 기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차나 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도 변질이 될 수 있는데 뭐 노출되면은 더 변질이 쉽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고대에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작전지가 해안 쪽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보급에 대한 걱정은 덜 했어요. 배에 대량의 군량을 실어서 옆에 붙여가지고 재보급이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군력을 동원하고 이 보급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분 민채 씨는 혹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나갔을 때 음식이나 물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요? 아, 그 향신료 냄새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태상 기자님이 현지에서 약탈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입맛에 안 맞는 지역이나 아니면 풍토에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많은 분들이 군인은 돌이라도 씹어 먹는 줄 알아요. 아,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군인이 뭐 전쟁터에서 반찬 투정한다 그러면 야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오히려 후방에 사는 우리들은 뭐 안 먹으면 굶어도 되고 하지만 얘들은 조금이라도 뭘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왔으면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사기가 더 떨어져요. 그쵸. 왜냐하면 안 먹던 거 먹으면 되게 탈나고 설사고 그쵸. 변비 설사하고, 생기는데 네. 후방에서 변비 생기는 거하고 전쟁터에서 변비 생기는 거는 이게 완전 공포예요. 그 옛날에 뭐 진짜 2차 대전 때도 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신경이 쓰이니까 뭐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밖에 나갔다가 돌아가시고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도 저럴까 봐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먹던 음식이 왔어. 이거 먹고 변비 생기고 설사나면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사기가 뚝뚝 떨어져요. 눈깔 사탕 하나 먹어도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로마군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마터면 카이사르가 진짜 갈리아에서 죽을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식량 보급 두절돼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대 전쟁을 보면 패전했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휘관을 죽이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 먹는 게 안 따라주면 이게 반란이 납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중요하지. 근데 식량이 떨어졌어. 안 좋아. 그래서 카이사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갈리아 게르만 쪽에 가니까 걔들은 육류를 많이 먹거든요. 소 이런 건 되게 많아. 고기를 먹자. 요즘 우리 생각에는 만세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로마 사람들은 육식을 별로 못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지.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못 먹는다. 근데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좀 사람이 국제적이어서 스테이크를 들으셨는지 이렇게 맛있잖아 먹자. 그런데 병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럴 때 강요하면 아차면 반란나요. 다시 못 결국은 먹겠다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소고기를 적용시킨 게 아니라 곡물을 조달을 해결해서 이걸 해결했어요. 그만큼 입맛에 안 맞는 식사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약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살펴보면 정말 이 유럽 전역, 뭐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한 왕들은 있어요.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몽골족도 그렇고 정말 큰 대륙을, 큰 지형을 자신의 제국 휘하에 둔 나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유지한 나라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고 강대하게 오래 유지한 건 로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보급을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법전에 보면은 로마 병사에게 주는 식량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용 비스킷 이것도 아마 로마인이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 비스킷. 빵, 우리도 따지면 빵 뭐 같은 거. 포도주. 그리고 이거 식초라고도 하고 신포도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고 메인은 빵, 곡물, 베이컨, 치즈. 근데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야채예요. 그러네. 채소가 없네. 네, 그래서 옛날 전쟁에는 그
야채는 약탈로 안 돼요. 가다가 풀밭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아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안 갖고 나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곡물은 어떻게 현지 조달도 하는데 야채가 진짜 골치 아프고 변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곡물은 병사들이 예를 들면 술에다 싣고 뭐 몇백 킬로도 갈 수 있는데 야채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금방 물러요. 그러니까 계속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탈 갖고 안 되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 사실 이 로마군 식량 보면 좀 디테일한 게 또 있어요. 뭐 곡물, 베이컨, 그 다음에 또 소금, 올리브유, 마늘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맛있게 조리까지 잘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효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식단이에요. 이 로마군 식단을 보면 고기, 곡물, 뭐 그 신포도주 뭐 이런까지 골고루 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먹어야 사람 몸에서 이게 뭐지 에너지 흡수가 되는데 급하니까 고기만 먹는다. 건조했어. 그래서 고기만 먹어. 말린 고기만 먹어. 그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에너지를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하루에 5kg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먹어도 이걸 흡수를 못하니까. 살이 안 쪄요. 고기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다이어트 할 때 고기만 근데 고기만 먹으면 힘들어요. 단백질. 꼭 밥을 같이 먹게 돼요. 그럼 이제 그런데 살찌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금방 없어지는 데다가 먹어도 계속 배고픈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먹어도 배가 고프니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사실은 공포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서 이 로마 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투 식량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 그들은 이 식사의 체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전투시 그리고 주둔시. 예, 주둔시에는 중앙 배식을 합니다. 이거 아까 민채 씨가 얘기한 딱 그거네요. 군용 식량, 군용 식량과 전투 식량. 예, 예. 와. 그리고 그 체계가 이때부터. 현재까지 와. 이어져요. 오. 예, 그래서 주둔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주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전을 나가면은 8인 1개 조로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밥을 만드는 거죠. 아주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럴 때는 곡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게 많아요. 빵이나 비스켓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곡물을 이용해서 죽을 만듭니다. 예, 근데 그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건빵의 원조인 부체라툼 혹은 부케룸이라고 불리는 이 2번 구운 밀가루 빵을 줘요. 그러니까 곡물 빵이죠. 밀가루만 꼭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빵의 시초는 사실은 로마군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도 건빵 비슷한 걸 먹긴 먹었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건빵을 잡고 전투시에 이런 이유로 이걸 배식한다라고 딱 명시한 거는 로마군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김은 살짝 두 번 굽고 네, 건빵은 이제 바짝바짝 두 번 굽는 건데 굉장히 저온으로 구워요. 딱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뭐 우유나 이런 데 녹여 먹거나 이제 이로 씹으면은 부서진다 막 돌멩이로 깨먹고 막 이랬다는 소리 들었는데 건빵이 이때 시작이 된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단해서 다들 싫어하고 옛날 사람들 이빨을 요즘까지 치료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수분이 없고 딱딱하냐면 수분이 있으면 변질이 되니까. 아니 근데 건빵도요. 진짜 몇 개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버석버석 씹은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저 밥 사가면 점심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저기 점심을 해결하는데 같이 간 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저한테 헌주 씨 답사 한번 같이 갈래요? 전 박사님이랑 답사하기 싫습니다. 음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셔. 음식은 열량으로만 쓰셔. 아니 무슨 소리 점심만 그래요. 점심만. 점심시간이 아깝잖아. 야전에서 빨리 해치워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건빵을 가져왔어요. 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먹으라고 근데 하는 거 아니죠? 이 건빵은 그냥 일반 건빵이 아닙니다. 사실 그럼요. 뭐 저기 무슨 마트 이런 데 네. 가면 건빵을 팔아요. 사제 건빵을 파는데 이 건빵은 이 행사할 때 군에서 직접 받은 군에 지급되는 건빵이에요. 오.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기억난다 저거. 갑자기 선생님 젊어 자, 보이세요. 한번 보시죠. 네. 민채 씨 이거 먹고 한번 말해봐. 이거 한 3개 먹으면 말 못한다. 와 기억난다 이거.
난 이거 먹고 살았어 이걸로. 우리 세대는 이걸로 점심 저녁 때. 한 개 먹고 씹고 있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해요. 근데 하나까진 맛있죠. 네. 근데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모래먼지가 풀풀 풍기고 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입이 바싹바싹. 어쩌라고. 근데 이 주머니에도 진짜 건빵 주머니에 넣잖아요. 건빵 주머니에 넣지 말고 다 먹는다 슈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맛은 옛날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드셔보셨듯이 이 건빵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아까 모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칠까칠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온에 여러 번 구워서 수분을 6%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6% 이하로. 그 이유가 수분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변질되기 쉽고 그렇죠. 세균도 번식하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이유로 수분을 있는 대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건빵에 아까 부체라툼이라고도 하고 또 하드텍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맛있어진 겁니다. 옛날식으로 만든 그 영국 오븐에 들어갔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하드텍을 먹어봤는데 이 건빵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천상의 맛이. 천상의 맛입니다. 궁금하다. 민재 씨는 건빵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텁텁하네요. 그럼 이 한국에는 건빵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건빵이 들어온 건 1920년대입니다. 그 사실은 한국에서 그때 자체적으로 건빵을 생산하진 않았고요. 일본의 양가자점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양가자점에서 일하던 사람이 배워가지고 제과점을 차려서 한국인 주도의 건빵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들어온 거는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군납되기 시작을 한 거는 한국군이 처음에 창설이 됐을 때 이 고위 장교 중에 일본군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죠. 그분들이 한국군에도 그 일본군의 건빵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건빵이 군대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많은 제과점에서 군대에 건빵을 납품했는데 그 중에 한 개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모 제과. 지금도 있는 H모 제과가 됐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건 한두 끼를 굶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시는 거는 사실은 한 번만 못 마셔도 탈수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마셨어요? 물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을 잘 못 마셔요. 그쪽은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마시는데 이게 음료수를 물을 못 마시고 와인을 마시면 문제가 뭐냐면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수송비가. 네, 무겁잖아 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로마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을 하긴 하는데 포도주하고 그 포스카라고 그 식초하고 뭐 물이랑 허브랑 넣어서 만든 그러니까 물하고 섞어서. 나 이거 좀 이해가 갔어. 뭐냐면 우리 한때 유행했던 홍초물. 예. 그죠? 식초하고 물하고 섞어서 먹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 건강 음료라고 해야 될까? 소독한 물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확실히 로마가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때부터.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보급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 적용해 보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물 그냥 마시면 탈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전 세계에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진짜 그 복 받은 건데 의외로 물 많이 못 마시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채소는 아까 상인이 보급하셨다 했잖아요. 이때도 상인 있었어요? 이 먹는 거는 군사 비밀 앤드 독 같은 거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 식량은 정해진 조달업자한테 조달해야지 상인하고 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법엄한 로마군도 어쩔 수가 없어서 상인을 끌고 다녀요. 이때도 군납이 있었네. 네,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야채 같은 거는 조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그걸 갖고 와줘야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인들이 내내 따라다니고 주둔하면 옆에 기지총 건설하고 이동하면 또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따라오고 또 하나는 결국 군용식량만 먹으면 사람이 지치거든. 그러면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 음식, 가정식 뭐 하여간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민간 PX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원칙대로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대 시대부터 PX, 군납 이런 게 다 존재했다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요. 부대와 상인들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딱 생각해 봐요. 용산 주변도 그렇고 어떤 미군 부대나 우리나라 군부대 근처에는 그 부대 근처에 음식이 발달하거나
특수단품처럼 뭔가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현대 군대, 그러니까 전쟁터에 전개돼 있는 군대의 기지를 보면 좀 대형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상점들이 있습니다. 되게 안 가보신 분들은 야, 전쟁 중인데 뭔 상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있는 상점들이 일단은 기념품 가게. 기념품 가게가 전쟁의 있다고요? 심리 속에요. 와. 기념품 가게가 있고 또 하나는 세탁소, 또 하나는 패스트푸드점들이 있어요. 와. 예. 그런데 이게 뭐 커피점으로 유명한 S사 이렇게 별 있죠. 그거 되게 비슷한데 그 상호가 뭐 별 이거라면 이거는 별 다방이라면 되게 비슷한 이미지의 별 카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요. 스타버즈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햄버거 집도 이 본토에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낙타버거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전쟁터에 전개된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파병된 군인들한테는 사실은 식비 지원이 나옵니다. 미군도. 그러면 그냥 밥을 먹으면 자기가 돈을 안 써도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의 식당은 제일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가보면 놀랄 만큼 맛있는 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짝퉁 같은 버거를 자기 돈 내고 사 먹는다는 건 이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향의 향수 이런 거를 누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 이제 5글자를 줄였습니다. 싸제의 로망. 그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군에 있으면 군인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민간의 향기를 끊임없이 맡아야 군인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군인들은 그렇게 사제의 냄새를 좋아한다면 민간인들이 밀리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군대에 관심을 가진 이러한 좀 나 쳐다보고 얘기 안 해도 분들. 그래서 분명히 역사학자인데 전쟁을 엄청 잘 알고 무기를 엄청 잘하는 그런 희한한 박사님들도 대한민국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고대부터 이어져온 이 과연 군용 식량은 어떻게 발전돼 왔나, 그리고 어떻게 먹었나,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군대는 과연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어떤 나라 전투 식량이 맛이 좋을까, 직접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투 식량은 전략과 전술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탄생시킨 통조림이 등장하면서 전투 식량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특히 미군은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 연구에 뛰어들게 되는데, 현대적 전투 식량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미군의 MRE와 한국군 전투 식량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더 오래, 가볍게, 맛있게 발전해온 전투 식량의 역사.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